오늘도 참석하신 주요 임원 몇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소개가 있을 때마다 큰 박수로서 환영의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명규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태영 고문님 참석하셨고요. 김근식 자문위원장님, 변상임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 오늘 강의를 해주실 김현기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중앙부터 하겠습니다. 문상구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윤환 문경회장님, 이분은 문경시장을 사무하시고 박성환 경주회장님 참석하셨고요. 배우석 인천회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박만주 영덕 회장님이 참석하셨고요. 가시죠. 고양시에 소식입니다. 오늘은 아까 사회자가 말씀이 있었지만은 1교시, 2교시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이구목 상임부회장님 지금 앞으로 따라서 오늘은 유난히 이제 강의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1교시 끝나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을 갖고 화장실 가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애국하는 마음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사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전부 다 이제 흥격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승만 박사께서 하신 말씀이 뭉치는 사고 오늘 뭐 강사를 바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1교시 강의를 맡아주신 김현규 교수님은 경주 출신입니다. 경주가 박성환 회장하고 자 이거 사무총장 이런 뭐 유병석이하고 이제 들었으니까 경주가 갑자기 BTK에서 APEC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크로즈를 되는데 저도 사실 김현기 교수가 경주인 줄은 모르고 알았어요. 저는 상주인 줄 알았거든요. 경주자는. 그래서 역시 사람은 누가 수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골 정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경주 상당히 우리 도민에 상당히 골칫거리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굉장히 경주가 녹음하고 있다. 공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 김현기 교수님은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아마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경북대학에서 경제통상학부 교수를 쭉 하시고 교수협회장을 지내셨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박정희 대통령 동상건립위원회 추진단장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일 핵심적인 업무가 추진단장입니다. 제가 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애국 강연도 많이 해주실 것 같고 해서 교수를 단상으로 모실 때 여러분들 네, 나라 사랑과 우리 시도민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양경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지극한 애국심과 예양심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향토 대구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는 이 양기호 대장님을 모시고 또 출연해서 여러분들 모시고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양기호 대장님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작년 10월 5일 경북 도청 앞 천수대에 세웠습니다. 그때 재경 경북 시도민의 여러분께서 정말 매와 같은 모금운동을 해주셔서 동상이 부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 강연 내용은 동상 건립과 관련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만들기에 관한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만,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살으셨고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이제 경제학자로서 제가 대학 치기학과에 1970년 유신 때 들어가 우리 김문수 선배를 전만해가지고 운동부에 제자가 돼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학자로서 또 교수로서 연구가 좀 깊어지고 안목이 넓어짐에 따라서 내가 틀렸다, 박정희가 옳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동상 건립에 동참을 하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만들기라고 한다면 사실 우선 먼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 이장호 감독 별들의 고향으로 유명한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시사회원 회장님과 같이 참석해 봤습니다. 이장호 감독 말씀이 내가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을 좀 비판해 왔는데 그 반성으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만들기 이야기한다면 우선 이승만 대통령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렉 보다진스키 건국전쟁에서 인터뷰 나온 겁니다.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의 역사 교수고 동아시아 전공이고 한국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한국민 대투어라고 해서 정말 잘한 이분의 책을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들기 40년 때부터 80년까지는 달아놨습니다. 여기에는 이분은 이데올로기 편향 없이 객관적으로 주한미 대사관을 워싱턴에 보낸 전문, 워싱턴의 주한미 대사관을 보낸 전문 여러 가지 성명서에 기초해서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만 쫙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대국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만들었는가, 미국에 예속되지도 않고 가끔은 계약하면서 주체적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만들고 하면서 아주 잘 써놨습니다. 오늘 이제 뒤에 가게 되면 이 책의 내용도 일부 소개가 됩니다. 작년 노벨 경제학상은 데렌 에스몰과 제임스 로빈슨이 쓴 Why Nations Fail, 국가는 왜 실패하냐. 이 책의 제13장은 38세기 경제, The Economics of 38th Parallel, 38세기, 구글버스의 한반도 사진을 소개합니다. 잘 아시죠? 대한민국 빨리 불빛이 북한을 얻은 공부합니다. 취업 같은 의미입니다. 왜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문화를 가진 이 두 나라가 두 곳이 차이가 나느냐. 제도의 차이다. 상면 제도다. 사우스 코리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채택해서 그리고 개방 경제를 통해서 이제 부국이 됐어요. 성공국가가 됐어요. 북한은 어떠냐? 노스 코리아는 사회주의 공과 인민민주주의와 기회경제에 의해서
폐쇄 경제를 통해서 주체 사상의 폐쇄 경제를 통해서 나라를 운영하다가 실패했다. 실패 국가.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상주의 13장 38선의 결정. 여기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함을 볼 수 있고, 사실 이 책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서 좀 연구가 덜려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 이승만 대통령의 단어를 내일 위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박정희 대통령이 12대 부국 프로젝트를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다. 대한민국 만들기. 어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흔들기로 했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구속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우리 역사를 대표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새기면서 이런 시도를 우리가 막아내고 다시 한번 다시 뜨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문제의식으로 오늘 제가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수식은 많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혁명가였습니다. 일생을 조국과 민족에 바치고 혁명가였습니다. 군사혁명가였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진적인 세력은 군부였습니다. 60만 대군입니다. 이 6.25를 통해서 형성되었습니다. 미국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선진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군부였습니다. 다른 데 별로 조직이 안 되고 학생들 좀 있었지만 아주 분산적이고 국가 발전 비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군부의 엘리트들은 국가 발전 비전을 다 있었고 그 제일 위에 헤드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죠. 혁명가였습니다. 목숨을 바쳤습니다. 저는 목숨을 바치다 대해서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과연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가?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목숨 바칠 대통령이 나타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 혁명 일으키고 난 뒤에 그 다음 뭐 했느냐? 대한민국을 전체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총설계사, 토탈 디자인. 2004년 덩소편 탄생 100주년 때 제가 중국 가 있었습니다. 그때 천안문 광장에 100주년 기념 전시를 했습니다. 쫙 둘러봤습니다. 마오쩌둥도 하지만 결국은 키워드는 덩소편입니다. 그 전시 성격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국민들이 그들 인민이라고 하죠. 중국 인민이 바친 최고의 찬사는 뭐냐? 위대한 총설계사입니다. 위대한 총설계사. 분부는 설계사 안 해요. 완전 신중국을 만드는 겁니다. 그 진짜 정말 감동적인 일이죠. 그런데 그 덩소평이 바로 나의 멘토는 박정희라고 했습니다. 덩소평이 1978년 12월부터 개혁개방을 선언합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가는 거죠. 개혁투쟁 노선을 포기합니다.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혁개방에 해당하는 그 정책의 모델은 바로 박정희 모델이었던 거예요. 그 후에 후진타오도 그 노선을 취했습니다. 시진핑이 그걸 또 벗어나고 있는데 내부 갈등이 심합니다. 그리고 인문학 강좌에 노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살고 당시 호란한 상황 그걸
이 동산 기본 디자인은 사실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김일성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하이 히트로도 안 되고, 미래를 보는, 소홀한 미래를 보면서 영웅의 기상을 하자. 이런 동산 좀 높게 하자. 이렇게 이제 논란이 많았을 때는 신뢰가 저 높이가. 그리고 이제 그 12개의 배경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제 말씀 하셔서. 사실 제 고향 아까 경주라고 소리 들었습니다만, 저는 이제 제 고향이 김천 중구의원 근방인데 김유신 장군을 자주 갑니다. 그 근방에는 12기 지신상이 있습니다. 원래는 기본 디자인은 박정희 대통령이 12대 업적을 쫙 이렇게 12 시상식 둘러싸고 했는데 이게 시각적으로 문제있다 해서 이제 병풍처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12대 업적을 어떻게 골랐느냐? 제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기념 재단에서 나온 100대 업적을 보고 여기서 30대 업적을 제가 고르고 이 30대 업적을 대통령 자승희 전 이사는 그렇한 한국 최고의 박정희 전문가들에게 뽑아다녔습니다. 순서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바로 경부고속길 해가지고 쭉 보면 이제 제일 앞에 있는 사진이 나오고 그 다음 관련 대통령 의록이 나오고 왼쪽에는 연대기가 나오고 오른쪽 옆에는 이제 역사적 의미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뒤에는 이제 12월 5일날 보신 것처럼 이제 7,700여 명의 10만 이상 된 명단이 쫙 새겨 있습니다.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의 작품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오늘 내용은 이제 12개, 대한민국만 12개 기둥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좀 다른 분들이 논평을 해보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순서가 나왔어요. 1번 경북서 포항대지로 나옵니다. 5.16 혁명이 6번입니다. 이걸 둘러싸고도 우리 대한민국 대전 말씀처럼 영어를 어떻게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군산을 뺐습니다. 고속도로를 반대하셨더라고요. 근데 주장했어요. 야당 대표 만나는 잘하고 계십니다. 저희 의사님들 그건 반대했어요. 밀어붙였습니다. 원 미를 보고 길을 닦았습니다. 원래 경제가 발전하는 데 살아야 되는데 앞서서 깔았습니다. 생긴 데 깔아서 가는 게 아니라 앞서서 깔았습니다. 많은 비판이 있으나 이것으로서 조국 근대화의 길을 열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를 계승한 우리는 앞으로 뭐 해야 되느냐? 이 경부고속도로에 따라서 다음 국도 통일의 길로 가야 된다. 김동진 장관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고속도로 대동맥이잖아요. 모든 다른 곳에서 쫙 나옵니다. 저도 이제 서울 갈 때 가족하고 갈 때는 전에는 이렇게 중부 타다가 갑자기 경부를 타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난 흔적, 엘비스 프레슬리의 Anything That Part of You 그랬듯이 박정희 흔적을 따라서 가보자. 그래서 이제 쫙 다니면습니다. 고속도로 다니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해야 된다. 포항제철 잘 아시죠? 제가 이번에 자료를 찾아내서 정말 확인한 게 중공식 때 박정희 대통령과 태조 사장의 대화입니다. 이 포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고려의 불꽃이 국가재건 민족중흥의 불꽃이야. 박 사장께서 이 불꽃을 끝까지 짊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불꽃을 짊어져야 돼. 이 참 산업화 영웅의 영웅인 박정희 대통령과 남북은 산업화 영웅인 박태준 사장 간의 이 대화, 저는 이정환 감독 작가한테 보면서 이런 걸 왜 이 감동이 없더라. 제가 72년에 대학교 가니까 이 생활운동이 발전해서 이제 서서히 도시 공장 생활운동으로 발전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 생활운동은 농촌 개조운동을 넘어서 국가혁신운동이 되고 오늘 나 세계를 개조하는 제3세계 세계로 개조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2013년에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살인도 가피도 유명합니다. 산이 푸르게 변할 때까지 나는 유럽에 안 가겠다. 독일 가면 숲이 참 울창한데 충격을 받아서
이런 큰 각오를 하고 이제 살인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 산의 50% 민둥산을 푸른 숲을 바꿨는데 1960년에 입방 미터당 헥타르당 5점 입방 미터에서 2020년에 165 입방 미터로 이렇게 엄청나게 숲이 꾸며졌습니다. 우리 관리 전원회가 산불 내고 좀 야단입니다. 이것은 현대적 개념 이야기입니다. 탄소 중립시대입니다. 사실 이 기후 변화를 만드는 것은 박정희 계획 경제였다, 사회주의였다라고 평가할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한테 비교해 보는데요. 서문에 계획 서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경제체제의 원칙 하에서 이게 지금 헌법 119조 1항입니다. 자유기업주의.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걸 지금 노란봉 투를 통해서 이걸 파괴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유를 벌어먹는 노동권을 너무 확장해가 적당히 너무 확장해가 기업 경제가 침해된다.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 헌법 1조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의 강력한 계획성이 가미되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성공 통일을 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을 이기게 된다. 실에서 당당합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통해서 완전히 국가를 개조해야 된다. 자기 사리사업을 취하고 자기 사측의 이익을 총리 안 된다. 그렇다고 뭐 혼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부터 혼란을 극복하고 국가의 새로운 질서를 잡아간다. 박정희 대통령이 본인을 내려봅시다. 자, 경제적으로 산업혁명, 민족 중국 창업혁명, 국가의 재건혁명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산업혁명이 중요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까지는 제1차 산업혁명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로 진행된 명고, 경공 중심입니다. 근데 제2차 산업혁명이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겁니다. 이게 중요하고, 이 2차, 4차 산업혁명, AI혁명까지만 그것은 세멀버그 5.16 집회에 부임한 주한미국 대사, 아까 그렉 브라든스키 책에 나옵니다. 자, 돌아가 이제 딘더스크 케네디 정부 딘더스크 국무장관에게 이제 보고를 한국 정부가 정권 자체의 대중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권위적 군사적 특징을 일부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열정, 에너지, 진정, 상상력 대단하다. 엄청나게 높이 평가합니다. 박정희에 대한 평가입니다. 위로부터의 진정한 혁명을 시작해서 한국 사회의 근본을 바꾸는 광범위한 계획을 취하겠다. 이제 러스트 국무장관을 보내니까 케네디께서 보고합니다. 그래요? 저는 뭐 손을 잡아 한 것이 국민민복을 도모하는 현명한 대책을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뛰어난 국가 지도자로서의 대통령 도전이 국부입니다. 미국과 한국 적으로 싸웠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그 공산 북한부들에게 유지를 드립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 그러나 묻지 말라. 그래서 지금 미국 자본과 한국 자본 선수 막 들어갑니다. 이 정신을 그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받아들인다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지 않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묻지 말아야 돼. 그게 무서운 말입니다. 잊지 않는 무서운 말입니다. 이 국방과 배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기간에 12번이나 방문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K방사는 거 잘 아십니다. 원자력 마지막 어려운 제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세계가 부러워하는 보편적 의료 시스템을 토대를 놨습니다. 자, 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계획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선거를 하고 난 뒤에 54만 평가를 차지했습니다. 새파란 김대중에게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이 당시 떨고 난 대중경제로 이 경제로는 이제 저희 은사분들, 서대 경제학과 선배들, 교수들이 만든 내수 중심만 수출도 안 된다. 박정희에게 이제 드리기를 겁니다.
수준도 성장합니다. 중앙부 발급하면 안 된다. 막 지금 시작을 하는데 중앙부 안 된다. 72년 상황입니다. 농업과 경공업 중심으로 해야 된다. 대기업 아닙니다. 재벌 반대. 그 다음 자급자족하자. 자급자족의 끝판왕이 바로 북한의 주체입니다. 내자력 가급적이다. 근데 이 앞에 이제 박정희 경제입니다. 이게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 그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대선에 전도한다면 오늘의 대한민국 없었다. 하보만 하느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책을 하나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데 출판사에 냈는데 요건 좀 이런 잠깐만 언급하고 맞죠. 지금 선진국의 경제 발전 모델이 동아시아가 등장하기 전에는 3대 모델 앵글로아메리칸 영미형 모델, 라인 모델, 라인이 독일 모델입니다. 오스트리아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북부 노르딕 모델, 스웨덴 대표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인 동아시아 모델, 박정희 모델의 성공으로 이게 세계 학계에서 4대 발전 모델 등장하고 앞으로 우리는 사실 이제 세관운동이나 산업화를 넘어서서 이 K 모델을 확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시간에 고도성 된다는 자료고요. 박정희의 탁월성은 이제 세계 학계에서 평가합니다. 특히 관료들이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과 함께 집행 사적 이익 기획을 막아줬다는 겁니다. 제가 그 동산 돌입 직전에 조선일보 김민도 기업을 했는데 신황대상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막식 때 그 이태수 매일 전매일신문서 주간이 등박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또 제가 시간에서는 좀 낭독하라 되겠지만 생각했는데 제가 놀라운 것은 이 시가 오늘 제가 강의한 그 내용 그대로 다 담고 있습니다. 이 살각을 인문학으로 바꿔놓은 탁월한 시인데 혹시 한번 나를 찾아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입니다. 제가 16, 우리 회장도 회장해 보시는데 11월에 이제 그 동작동 갔는데 그 전날 연락을 받아가 학생들이, 청년들이 박정희 대통령 소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현상입니다. 윤석열 의견이 아니라 박정희 의견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 새로운 현상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제가 따라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있습니다. 이 사진 제가 직접 찍었죠. 경복궁 중충 거리였어요. 광화문에서 이렇게 춤할 수 있도록 사진도 연등도 넣고 이 대표들이 처음 박정희 관련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 여성 이제 오늘 이제 제 강연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조국은 지금 박정희 대통령을 부릅니다. 박정희 정신 다시 때 대한 이게 제막시 때 작년 제막시 키워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까 회장님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뭐를 뭉칠 것인가? 뭉쳐 산다. 저는 오늘 감히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희 정신으로 뭉치자. 박정희 정신. 저들은 BJ 노무현 쪽한테 박정희 정신으로 뭉치자. 그래서 이 정신을 하는데 저는 자유애국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유애국파의 대동단계. 그래서 6070과 2030까지 세대 사고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세대를 넘는 조선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강화시켜주고 새로운 우리가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12월 27일 날 저희들이 이제 대구에서 TK 정치시 연대를 출범시킵니다. 그 결정들이 박정희 정신으로 TK가 다시 뭉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 이런 메시지를 던질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1교시 마칩니다. 어디더라? 아니, 너 누구십니까? 네, 그건 자리에 앉으세요.
주목해주세요. 주목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교시는 어디 갔다 언제 오셨어? 안 보이더니.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을 몸으로 전환해 주세요. 예, 2교시 대한민국의 미래는 도시가 만난답니다. 그리고 서울에 와서 대학교, 대학원, 또 박사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제가 사실은 서울에 살다가 세상을 뒤흔드는 내용이 있죠. 트럼프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우방이고 아니면 뭐 조금 우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압력을 가하는 무역이 보호무역주의의 그 모습을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주도 국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국가 자체의 영향에 의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계 위기가 바로 우리 국가의 위기가 되는 거고요. 저는 국가의 위기 속에 제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있다 보니까 바로 도시의 위기가 저는 상황입니다. 저도 답답하게 이럴 때가 없는데 실제로 전 세계가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도 관세 협상은 잘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런 압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사실 웬만한 일이라면 이렇게 뭐 이루어져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어쨌든 3,500억 생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도 이용합니다. 챗GPT 어디에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감성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할 때 저는 이용합니다. 언제 제일 이용하냐면 시를 쓸 때. 오늘 이 자리에 대한 부분을 시를 제가 저기 원하는 방향으로 여기다가 제시를 하면 그 내용으로 시가 나옵니다. 써보셨습니까? 네. 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완전히 IT의 왕국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첨단 산업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화되는 나라인데 챗GPT는 그것에 대한 부분을 최선으로 땡기기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정말 가장 잠재력이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고 그리고 자원은 없지만 경쟁력이 엄청나게 높은 나라죠. 근데 그런 나라에 어떻게 보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산업화를 기반을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동의하실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으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간 나라는 있습니다. 모르시죠? 필리핀. 네. 제가 그냥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간 나라 하나 예를 좀 드릴게요. 혹시 베네수엘라 아십니까? 베네수엘라는 세계에 우리가 석유 매장량 얘기하게 되면 사우디를 얘기합니다. 사우디. 근데 매장량 1위는 사실 베네수엘라입니다. 근데 왜 지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멋진 대통령이 등장했어요. 우고 차베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차베스가 1999년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오일머니로 어마어마하게 부자죠 사실은. 베네수엘라는 중남미에서 아마 최대의 석유 두국이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차베스가 식료품이나 토지 등 무상 분배를 시작합니다. 막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을 했습니다.
그 딱 20년 정도 남발하니까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디에 찾아보시면 1년에 100만 %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 상상됩니까?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지금 베네수엘라는 거의 어떻게 보면 중국이 아니라요. 아주 그냥 개발도상국 수준이 아니라 아주 후진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20세기 초반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8위였습니다. 여기도 멋진 대통령도 등장합니다. 여러 대통령이 등장해서 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2000년대 이후에 포퓰리즘 정책으로 거의 모든 경제와 사회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르헨티나 2020년에는 아르헨티나 독립 이후에 국가부도가 무려 9번째가 일어났습니다. 9번째 국가부도가 일어나고 그 부도 속에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아까 계속 이루어지면서 100% 정도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죠. 근데 이걸 외환보유고도 거의 바닥을 친 거죠. 우리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IMF라는 것은 외환보유고가 적어가지고 이게 심한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예, 요즘 워낙 트럼프가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4,100억 정도, 4,100억 불이죠. 그 중에 3,500억을 현금으로 달라 했으니까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근데 2023년에 이 아르헨티나는 밀레이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이 밀레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밀레이 대통령의 얘기가 한마디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공약을 내세웠는데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소득 우리 많이 있거든요. 제가 기본소득은 다 거부했습니다. 고양시는 기본소득 우리 조달할 능력이 안 되고 그걸 지급할 능력이 안 된다 해서 다 거부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청년 기본소득 무조건 100만 원씩 나눠줍니다. 예술인 기본소득 매달 나눠줍니다. 체육인 기본소득 매달 나눠줍니다. 농업인 기본소득 이런 기본소득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공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 다 세금으로 다시 걷어들일 그것이 현 소득입니다. 고양시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냐면 예산을 일반 회계가 한 3조 정도 되는데 시세로 확보할 수 있는 돈은 7,600억 정도가 됩니다. 32%. 도저히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못 받겠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개심죄 걸렸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지사도 저를 얼마나 압박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는 행안부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교부세 많이 안 주려고 합니다. 어쨌든 기본소득에 관련돼서는 우리 나라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연히 지금 한 7, 8년, 2016년이니까 한 10년 전에 스위스 보편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 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거의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 한 달에 모든 국민한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77%가 반대했습니다. 멋지죠? 우리도 끊임없이 지기를 할 때도 그렇고 시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현수막 걸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극복하고 나중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만들어가면서 이제는 새로운 변화가 왔습니다. 바로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 정부 얘기하다가 아까 제가 우리 고양시의 1인당 GDP가 2만 2천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열악합니다. 우리 룩셈부르크라고 국가가 있죠. 룩셈부르크. 그 1인당 GDP가 13만 5천 불입니다. 13만 5천 불인데 제가 룩셈부르크의 보건원을 우리 고양시로 유치를 했습니다. 와가지고 같이 연구를 같이 해가지고 정말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도시의 모습을 좀 보여주자는 취지로 고양특례시가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산업 분야를 잘 이렇게 만들어가야 할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를 살린 세계 도시들이 조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에 있는 보스턴, 그 다음에 캠브리지. 보스턴은 뭐 얘기 안 드려도 아시겠죠. 여기는 도시 주도의 혁신이 만든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18세기 중반에 사실은 보스턴은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첫 공공도서관이 여기서 시작했고요. 미국의 최초의 공공해변도 여기서 시작했고 최초의 지하철도 보스턴에서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종합대학 하버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섬유, 기계, 선박 이런 분야로 번성을 이뤘었는데 사실 세태기를 가지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 생명과학이나 백신 개발 분야에는 최고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캠브리지 또한 비슷합니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캠브리지가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거잖아요. 예, 여기는 보스턴 서쪽에 있고 어떻게 보면 여기도 모더나라고 다 아시잖아요. 그 모더나가 있는 도시입니다. 예, 백신 개발에 성공해서 엄청나고 여기는 정말 엄청난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 제약회사하고 한 1600여 개의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여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도시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아주 조그만 도시 하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위스의 추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추프는 사실은 인구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구가 한 12만 정도 되는 작은 주에 해당되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사실은 일자리를 위해서 방문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한 2, 30만이 됩니다.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여기 움직입니다. 근데 일자리가 정말 풍부하고 잘 사는 지역이기도 하고 추프에 제약 그룹들이 많이 있는데 존슨앤존슨 이런 기업부터 해서 암젠, 지멘스, 메슬라 이런 기업들이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는 경쟁력이 아주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요즘 무슨 화폐라 합니까? 비트코인, 가상화폐죠. 가상화폐가 세금으로도 낼 수 있고 실생활에서 그냥 이용도 가능한 데가 바로 이 크립토 밸리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블록체인에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17개나 거기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못 뵀습니다. 김문수 지사님께서 실제로 그 GTX ABC 노선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는 걸 제가 인수위원회에 있을 때 경제 2부과에서 검토를 제가 했었습니다. 검토하고 이거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쟁력을 비롯한 이 교통의 혁명을 일으킬 내용이다 해서 그걸 추진하는 거에 방향으로 진행을 했던 것이 바로 GTX A였습니다. 그거 제가 만든 거 맞죠? 네. 그렇게 하면서 고양시가 이제는 기반이 될 수 있고 산업이 여건이 되는 환경 만들기 위해서 제가 또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챙기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에 GDS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글로벌 데스티네이션 서스테이너빌리티 인덱스라는데 이것이 평가를 유럽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는데 거기서 평가를 우리가 세계 도시들 중에서 14위를 했어요. 네.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고양시가 제일 최고죠. 다른 도시는 거기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BBC 방송에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세계 뛰어난 5대 도시 안에 우리 고양시를 포함시켜줬어요. 물을 조금 마시고. 사실 대한민국을 저는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정말 두려워하고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고 우리 국민들은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고양시는 사실은 이런 평가 자체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가 직접 가서 유치를 했는 세계 콩그레스 우리 그 국제회의가 있는데 그 국제회의가 뭐냐면 제10차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 태평양 지구의 고양총회입니다. 2년 전에 제가 가서 유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황리에 잘 이루어졌습니다. 27개국이 와서 173여 개의 지방정부가 같이 참여하는 어마어마한 큰 국제회의입니다. 거기서 고향선언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우리가 한 역할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아까 저출산도 말씀드렸는데 결혼 빨리 시켜야 되잖아요. 저는 결혼 정년기가 20살이라고 자녀는 셋만나 자기에서 이걸 캠페인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캠페인하고 좋은 환경 만들고 아이 키우기 좋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국가 브랜드 대상 아이 키우기 좋은 부문에서 대상을 2년 연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첫째 100만 원, 둘째 200, 셋째 300, 넷째 500, 다섯째 1000. 다섯째 이상 나오면 다 1000만 원씩. 그래서 나 고양시로 오라고 지금. 예. 그래서 고양시가 사실은 1992년에 시로 습격되고 2022년 30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특례시로 바뀝니다. 인구가 1992년에 26만 하던 인구가 2022년에는 108만이 됐습니다. 4배가 늘었습니다. 엄청나죠? 그게 지금 고양시의 현재 상황입니다. 앞으로 뭐 인구 늘리는 거 저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근데 하나 정말 해야 될 것은 기업들을 우리 고양시에 확실하게 유치를 시켜서 전 세계도 부러워할 정도의 산업기반 만들어서 자동도시로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고양시가 갖고 있는 현재 관내에 대기업은 제로입니다. 아마 분당 성남에 보면 네이버나 KT, SKT 대기업들이 미국에 입주하고 있죠. 네. 경기 북부에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아까 말씀드린 31개 시군 경기도 전체에서 우리가 16입니다. GRDP는 26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여건 자체가 경제 기반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고양시는 서울하고 똑같이 과밀업체권입니다. 공장 안 됩니다. 대학 안 됩니다. 못 들어게 다 막아놨습니다. 과밀업체권역으로 전역이 다 덮여있고요. 그린벨트라고 얘기하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무려 42%가 개발 제한 구역. 게다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37%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우리가 쉽게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완전히 벗어 던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고민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을 고양시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과밀업체권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들어오고 그것도 외국 대학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도 외국 기업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고양시를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해를 안 해주네요. 지금 산자부에 접수를 하는데 산자부 접수하면서 자꾸 규모가 크답니다. 이렇게 면적이 넓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고양시만 생각해서 고민해서 그러는지 규모가 크다고 자꾸 줄여달라고 전 못 줄인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웬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줄어서 지금 심사를 하는 위치에 가 있는데 우리 아까 뭐 보스턴, 캠브리지, 뭐 옥스퍼드 말씀 다 드렸지만 고양시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실은 도시의 성장 엔진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아마 다른 어떤 것보다 부러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양 현대시가 앞으로 가는 미래가 바로 경제자유구역에 놓여져 있다 하는 것을 만방에 얘기를 하는데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 부탁을 드리면 여기 오늘 계시는 분들 기업 다 또 운영하시잖아요. 고양시로 나오십시오. 잘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뭐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도 뭐 일부, 관세는 뭐 면제를 시켜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양시에서 저기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데 제가 옆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 장점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현재도 엄청난 장점인데 그 중에 하나가 킨텍스입니다. 마이스 산업이 아마 전국에서는 최고 수준에 도달되어 있기도 하고 킨텍스는 연간 600만에서 코로나19 되기 전에는 700~800만 명까지도 방문을 했던 곳입니다. 앞으로 제3 전시장이 만들어지면 고양시는 1000만을 방문하는 그런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이스 산업은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제가 또 하나 K컬처 유명하잖아요. 전 세계에서도 다 알려져 있고 캐데어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인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런 애니메이션이 하나 등장했습니다만 골든이라는 노래는 다 저기 노래를 직접 부르지는 못해도 음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되어 있는 것처럼 고양시도 핫플레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유명한 가수들은 다 고양시로 몰려왔습니다. 오아시스 들어보셨습니까? 트래비스 스콧, 카네 웨스트, 콜드플레이, 영어로 더 하겠습니다. BTS, 블랙핑크, 아이유,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 그런 가수들이 다 고양시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BTS 완전체가 3번 공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는 가수 한 명이 공연을 3번 하기로 또 했습니다. 임영웅이라고. 그래서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고양시가 전 세계에 공연의 중심지다 해서 고양콘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세계인들이 이제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치상뿐만 아니라 고양시는 사실은 공항을 2개 갖고 있습니다.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이 고양시 공항입니다. 모르셨죠? 왜 우선거리십니까? 고양시 공항이라는 이유는 고양시에서 가장 접근이 빠르고 쉽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고양시민이 이용하기는 제일 하여튼 편리하기 때문에 제가 고양시 공항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인이 왔을 때 공연을 하는데 공항에서 바로 오다 보니까 아주 편리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공연도 성공을 했던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엄청 많이 왔습니다. 75만 명이 관람객인데 15만, 20만이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 앞으로 갈 방향이 국가가 나가야 할 방향하고 맥락이 똑같았어요. 오늘 제가 고양시 사람들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양시를 세계 제1의 도시 만들면서 국가도 그렇게 만드는 수 있는 그 기반을 닦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 이를 보고 드립니다. 이동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동환 시장님의 그 권해찬 일산 고양시 경영에 대해서 얘기 쭉 잘 들었습니다. 맞아. 사실 그 일산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이상으로 제2부를 마칩니다.